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지금 그 트럼프 아리를요, 임정은 앵커님 전 세계가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리라는 게 뭐 좋아서 앓는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의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정말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맞습니다. 표현을 해야 네, 될까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에도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들로 인해서 유가적인 부분 그리고 증시 전반적인 부분에 또 출렁임이 나타났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이에 대한 영향도 어떻게 미칠지 봐야 되고 특히나 중요한 게요. 우리 시장 이제 6거래일간 또 휴장을 합니다. 뭐 주말을 빼게 된다면 4거래일간 시장이 그렇죠. 쉬게 되는데 이러한 긴 휴장 속의 변동성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 오늘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것도 염두하시면서 시장 분위기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은 파월 의원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도 사실 이미 우리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나왔던 전망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거라는 거죠. 근데 오늘 뉴욕 시장 아마 막판에 지켜보신 분들은 또 느끼셨겠습니다만 장이 사실은 그렇게 오늘 썩 좋지는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 발언이 전해지면서 장이 막판 반등에 좀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좀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이 원하는 거,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잘 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가 이제는 사실상 이제 미국도 우리나 마찬가지로 이 통화 정책은 연준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 오는 건데 이거를 침해할 만큼 트럼프 대통령 이런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재삼 확인을 한 그런 또 하루였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 이제 긴 휴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도 그 연휴를 대비해서 좀 꼼꼼하게 시장 포인트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마켓나우 일부를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앞서 고앵커도 헤드라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될 대상은 BOJ 회의입니다. 금융정책회의. 금정위라고도 얘기를 하더군요. 금리정책결정회의인데 금융정책결정회의. 우에다 총재고요. 어제 CNBC가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마침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경제학자 19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9명 중에 18명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앞서 이제 고앵커도 80%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확률이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같은 맥락의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실제로요. 이게 이제 어제 일본 장기채 금리 모습인데 어제 오후에 일본의 이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BOJ의 금리 인상 결정을 좀 이미 예상을 하고 선반영을 좀 하고 있다. 뭐 보통 채권 시장이 그렇긴 한데 그렇게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0.25%포인트를 인상을 해서 현재 0.25%인데 일본의 기준금리가 이거를 0.5%까지 올릴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그래서 청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다시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과의 이제 다른 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계속해서 엔화가 약세로 갈 것이다. 그 당시에 162엔까지 내려갔었거든요. 엔달러 환율 162엔. 그러니까 그만큼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상당히 좀 엔화 매도 포지션을, 엔화 약세 포지션을 좀 갖고 있던 이런 이제 트레이더들이 좀 많았던 그 기관들이 많았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BOJ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얘기들이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금리를 실제로 올리더라도 그래 우리 이미 알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과 예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었던 이런 상황이 시장에 주는 발작이나 충격의 차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해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게 일본의 30년물 국채 금리를 얘기를 합니다. 어제 보니까 2.1% 정도 좀 됐던 2.26%던데요. 어제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가 이게 2.5%를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0.25%포인트 정도 여지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번에 만약에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올린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30년 국채 금리도 올라가겠죠.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돼서 좀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본 국채 30년물의 금리 추이를 좀 평소에 이렇게 좀 늘 워치를 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모닝 체크 사항은요. 고려아연 얘기입니다. 이게 어제 고려아연 임시주총 때 고려아연제 대표가 회의를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좀 사진인데요. 어제 최 회장 측에서 이사 상한 19명 설정안 건 73%로 찬성 가결을 했고 MBK 측 이사 최대 7석으로 제안하는 그래서 이사회 장악도 실패했고 그래서 MBK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고요. 이 결국은 그 임시주총 열리 바로 전날이죠. 그제 22일 날 이 고려아연 측에서 이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입니다. 이 MBK 측이죠. 25.5%가 최대 주주인데 영풍의 지분을 10.3%를 적격적으로 이렇게 매집을 해서 인수를 해서 지분을 10.3%로 가져가면서 상법상의 이 상호주 제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든 게 어제 임시주총에서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압도적입니다. 70%가 넘는 그런 의결권을 확보를 해서 고려아연에 원하는 부분들, 뭐 집중투표제도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사수도 제안을 했고, 또 본인들 고려아연 측에서 제시했던 이사 7명이 또 다 선임이 되고 이사회를 완전 장악을 하는데 성공을 한 거죠. MBK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가슴을 칠 일인데 당연히 MBK 측은 예상했던 대로 법적 대응을 좀 선언을 했고요. 이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이제 시장에서 법원으로 이렇게 넘어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가 변동성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오늘 저희가 헤드라인에서도 뽑았던 얘기긴 합니다만 이스페타시스 얘기입니다. 어제 주가가 꽤 좀 올랐습니다. 어제 주가가 1.59% 좀 올랐는데 조금 줄어들긴 해서 올랐는데 32,000원 근처까지 주가가 좀 가기도 했었고요. 아까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증 규모가 5,500억에서 2,500억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차전지 소재 회사 이 제2호를 인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이 유증 규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 거고요. 제2호와 관련돼서는 이제 이 계약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켜서 해지를 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사실상 철회했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작년 11월에 이 얘기, 유상증자 얘기가 처음 나오고 난 이후에 거의 넉 달 동안 세 차례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강행했다는 계획을 내왔는데요. 유상증자는 2,500억으로 대폭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제 하긴 하는데 주주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던 이 제2호 인수 문제가 좀 이제 철회가 됐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부분은 이제는 바뀐 내용대로 진행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얘기는 주주들이 원하지 않는,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또 감독 당국에서 좀 그러지 않길, 그러니까 밸류업을 계속해서 좀 추진하고 있는 감독 당국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결국 이제 무산됐다. 이 부분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고려아연도 그랬고 이번에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이 된다는 얘기거죠. 아무래도 상장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함부로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일이 좀 되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트럼프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섰던 국제 무대에서의 연설과 또 뉴욕 증시 안에서의 주요 경제 지표,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을 주목하면서 횡보세를 이어가는 듯했지만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에 몸을 실으면서 S&P 500 지수는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사상 최고치 경신에 나섰습니다. 다만 빅테크 종목들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위주로의 오름폭이 나타났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이렇다 할 만한 큰 폭의 변동성은 이날 증시에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추가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이 보합권에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장 후반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날 증시에서 같이 공개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미국 고용 견조함과 관련된 어느 정도 완화의 시그널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날 증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간밤 다보스 포럼에서 열렸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국내 증시에 반영을 해갈 수 있는 이슈들과 언급들이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쏟아졌던 가운데 처음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건 트럼프 대통령이 AI에 얼마나 진심인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죠. 비상사태 선포를 해서라도 AI를 위한 발전소를 빠르게 건설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을 했고요. 이 AI를 위해서 지금 미국의 에너지가 2배는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떠한 에너지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 에너지나 원전 관련주들 또 전력기기 관련주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HBM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지 일단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관세 내야 되기 때문에 다 미국에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라라는 말도 했고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즉각 금리 인하 요구할 것이고 연준 위원들 만나겠다라는 코멘트도 내놓았습니다. 당장 FOMC 회의를 앞두고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금리 동결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이 과연 투심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이 코멘트로 작용이 될지는 지켜봐야겠고 다만 앞서서 연준 위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치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경제 요소만 집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좀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의 말들은 어떻게 작용이 될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나 오펙 쪽에 유가도 인하하겠다라는 요구한다라고 하는데 만약 유가가 내려가게 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관측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코멘트도 있었는데요. 이 러시아의 에너지 주요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종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석유 유가나 재건 관련주들의 변동성은 어떻게 해당 소식을 소화할지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재무장관들을 포함해서 가상자산의 TF팀 설립한다라는 거 행정명령 사인을 했고요. 또 AI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미국이 세계를 리딩하는 수도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남겼는데 최근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던 가운데 해당 TF팀 출범 이후로 상승 기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의 수혜는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본 쪽의 BOJ 통화정책 회의가 될 것 같고요. 또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대거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설 연휴 직후에 나오는 FOMC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짙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의 향방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개장 때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엠폭스의 발병이 아프리카를 넘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엠폭스의 새로운 변종 하위 계통에 감염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라 보고가 된다며 감시 강화를 당부했는데요. 변종형은 기존 대비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국내 엠폭스 관련주들도 이러한 이슈로 움직임 이어갈까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봐야 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박정식 파트너, 박유정 파트너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박 파트너님, 엠폭스가 사실 요즘에 뭐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이쪽 얘기로 좀 저희가 정신이 좀 팔려 있다 보니까 잘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좀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네, 계속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살짝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이 급성 발열 그리고 발질성 이제 질환인데요. 이 클레이드 1B형이 지난 이제 2023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새롭게 이제 보고된 이후 아프리카에서 이제 1B형의 유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지난 WHO 같은 경우 지난해 이제 8월 이 국제 공중 보건 위기 상황을 좀 재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간 회원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엠폭스 발생 억제 그리고 확산 차단 활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B형 엠폭스 같은 경우 이제 기존 2형 엠폭스에 비해서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파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1B형에 걸리면 이제 수포성 발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급성 발열이나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체액이나 그리고 피부 접촉, 침 등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이제 1월 13일 날 또 WHO가 이 변종 엠폭스에 대한 이제 감시 강화를 당부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12월 독일 이제 쾰른에서 1B형 엠폭스 발병 사례가 이제 보고가 됐고요. 작년 이제 10월 첫 사례가 나온 이후 이제 두 번째고 가족까지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되면서 환자가 4명이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벨기에, 프랑스에서도 이제 1B형 바이러스 감염 보고가 있었고 남동 유럽 이제 코소보에서도 엠폭스 첫 발병 사례가 이제 보고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지난 9일이었죠. 이 중국 쪽으로도 좀 넘어온 상황인데요. 중국의 국가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근 엠폭스의 새로운 변종 하이계통 1B형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감염원이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이라고 이제 밝혔고 이 접촉자 4명이 추가적으로 이제 감염 사례가 나왔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도 좀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관련주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우리 팬데믹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엠폭스 환자가 있었죠.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이게 다시 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와서 어쨌든 우리 방역 당국에서 좀 워치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엠폭스 관련주들 오랜만에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권별 앵커. 네, 엠폭스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전염병 관련된 기업들은요, 이 전염병을 진단하는 진단 키트와 관련된 기업, 이와 함께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진단 키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을 보게 된다면요, 랩지노믹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엠폭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염병과 관련된 진단 키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전일만 보게 됐을 때는 3.9%가량 하락했고 최근 단기 추세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세니제는요, 엠폭스를 90분 이내에 진단 가능한 키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놀루션은 지금 송도에 공장을 지었는데 캐파 증설로 인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8%가량 전일엔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백신과 관련해서는 현대바이오 파미셀이 있을 것 같은데 추세 단기적으로 좀 엇갈리고 있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천연두 치료제 개발 업체인 키메릭스의 핵심 중감체를 납품하는 기업으로 좀 기술력을 주목받고 있고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제프트의 긴급 사용 승인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백신과 진단키트 관련 기업들을 봤는데요. 좀 변동성이 이슈가 있을 때 강하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아직 거래량이 크게 실리거나 이러한 종목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 우리가 미리 좀 눈여겨볼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지금 고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아직은 거래량이 막 이렇게 폭증하거나 그런 종목들은 눈에 띄지는 않는다. 이런 점들도 좀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실 이제 테마입니다. 자, 박 파트너께서 어떤 종목 보셨어요? 일단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릴까 네. 하는데요. 제놀루션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네. 이 체외 진단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고 유전자 기반 이 분자 진단 사업과 그리고 RNA 간섭 사업을 이제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특히 이제 그 핵산을 추출할 수 있는 핵산 추출 시약과 그리고 이 시료로부터 RNA, DNA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자동화 핵산 추출 기기를 주요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그 엠폭스 검사용 핵산 추출 키트를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송도 사업을 이제 완공을 하면서 이 생산 능력이 3배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하나의 또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꿀벌이 좀 실종이 되고 이제 집단 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지금 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이제 그 원인으로
관련으로 지목되는 게 낭충봉합부패병이라는 유전자 어떤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제 치료제를 이번에 이제 임상 시험을 성공을 해서 품목 허가 신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관련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이제 막 바닥권에서 단기적인 급상승이 한 번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 2,500원 정도 부분까지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온다면 3,100원에서 3,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놀루션 얘기. 이게 사실 그 문제가 이게 되게 특히 과수농가 분들한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꿀벌이 자꾸 사라졌다는 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좀 임상시험을 성공해서 품목 허가를 신청을 했다.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자, 우리 강유정 파트너님 어떤 거 말씀하시겠어요? 네, 저는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 가지고 왔는데요. 네, 뭐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 주식 하신 분들은 2020년도에 시젠이 얼마나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최저가가 7,000원대에서 무려 16만 원대까지 갔었던 기업입니다. 당시 코로나 특수 톡톡히 누리면서 2021년도까지 매출액이 1조 3천억대까지 유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로 이제 그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서 2022년부터 이제 매출액이 점점 서서히 급감하는 모습들이 좀 관측이 되면서 주가 역시도 상승분이 다 되돌림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기점으로는 엠폭스 이제 관련 이슈가 붙어주면서 거래량이 좀 붙어주는 모습이 시장에서 관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8월달 한 달 동안에만 최저가 19,500원에서 35,000원대까지 단숨에 한 달 만에 주가가 뛰어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또 엠폭스에 대한 관심이 들어왔을 때 또 주가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테마성으로 가는 그런 종목이 완전히 돼버린 것 같고요. 그럼으로써 아무튼 손바뀜 자체가 지금 엠폭스 쪽으로 넘어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10월 달에 시즌 쪽에서 엠폭스 관련해서 검사 시약을 이제 업그레이드한 시약을 출시를 했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가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이런 진단 키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엠폭스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정확히 진단을 한 다음에 치료제의 효과 같은 경우는 초기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PCR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빠르게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지금 시즌에서 만든 진단 시약 같은 경우에는 엠폭스 바이러스 1, 2형과 더불어서 올소폭스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이제 동시에 빠르게 검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최장 21일까지 긴 잠복기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기에 검출해준다는 점에서 이런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엠폭스 바이러스 형이 1형, 2형이 있잖아요. 이것도 각각 지금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엠폭스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단순 포진 바이러스와 수주 대상 포진 바이러스까지도 동시에 추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지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진단키트 쪽에서 정말 제대로 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기술을 신드로믹 PCR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글로벌 관련 기업들과 기술 공유 사업을 본격화한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프링거 네이처와 같이 함께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단 기술을 이제 AI까지도 같이 접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드로믹 정량 PCR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엠폭스처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최대 14개까지 하나의 튜브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PCR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다양한 또 모멘텀도 시즌 쪽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도 이제 관련 테마가 들어왔을 때 일단은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고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술적인 이제 구간들도 체크를 해보면 지금 1월 달부터 또다시 이제 거래량이 붙어주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또다시 상승분이 되돌림이 다 나와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뭐 단기 공략한다 하시더라도 60일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하단 손절 라인 잡고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구간은 2,350원 구간대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21선 돌파하면서 26,000원 부근대까지 올라가는지 흐름 체크하시면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20년에 그때 팬데믹 때와 지금이랑 다른 거는 좀 전에 곽 파트너도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그냥 걸치면 다 뭐 올라갔다 이러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기술적인 이런 부분에서 또 실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증이 되는 사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이 관련주는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빅테크들이 AI 시장 투자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최대 5천억 달러를 늘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 환호하던 기술주들은 스타게이트를 놓고 빅테크들의 충돌 우려 가능성이 나오자 주춤했는데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역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했죠. HBM 매출이 2023년 대비 4.5배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세론 현상일까요?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기업들 앞으로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 이 다보스 포럼 화상 연설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이제 AI 관련된 얘기, 또 전력 설비라든가 뭐 전력 공급 관련된 얘기 등등등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이 AI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떤 포인트일까요? 사실은 뭐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내용인데 네. 박 파트너님 어떤 포인트를 좀 짚고 계세요? 일단 작년에도 사실 AI 거품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그렇죠. 했었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조정을 대거 받아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분위기가 지금 연초부터 지금 완전히 좀 반전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점 주목을 네. 해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미국이 좀 압도적으로 전 산업군에서 뭐든지 다 지금 1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단행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관세 전쟁 또 세금 전쟁에 이어서 또다시 이런 이제 AI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패권 경쟁에 지금 나선 그런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 AI 투자 금액이 미국이 가장 많은 670억 달러 정도 수준에 달한다고 하고요. 중국은 77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을 압도적으로 지금 누르면서 가겠다라는 부분들이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부분이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일단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만큼 이 서버와 관련되어 있는 소재나 부품단에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반사의 그럼요. 수혜를 받을 수밖에 네. 없고요. 최근에 사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는 고부가 가치 제품 아니겠습니까? 네. 조선 섹터랑 저는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컨테이너선이나 이제 저가 그런 선박 같은 경우에 중국이 다 지금 물량을 가져가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친환경 선박 위주로 발주를 그렇죠. 받으면서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지금 또 수주를 계속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도 이와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레거시 디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속 찍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요 공급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수요에 발맞춰서 그걸 정확히 예측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많이 디램을 찍어내게 되면은 그에 따른 재고로 인해서 디램 가격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네. 덜 찍어내게 된다면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그런 없는 거죠. 항상 그런 이제 고질적인 그래서 메모리 사이클은 항상 크게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AI 칩 같은 경우에는 주문형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고가 그렇기 없죠. 때문에 네. 재고가 없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HBM 같은 제품들을 만들 때 선주문을 받아서 만든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재고 걱정이 없다라는 점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역대 최대치 사상 최대 매출을 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의 대부분이 HBM에서 나왔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HBM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00% 정도 이상 더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HBM이 뭐 전반적으로 AI 칩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외의 고부가치 제품들도 있거든요. DDR5나 GDDR이나 이런 제품들까지도 수혜가 같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억눌려 있었던 지금 반도체 섹터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또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로 네. 좀 메모리에 봄이 오지 않을까라고서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공정
자체를 디램 쪽보다 레거시 디램 쪽보다는 이런 고부 가치 쪽으로 계속 선단을 그렇죠.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올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HBM3 퀄 테스트 언제 통과하느냐 여전히 지금 연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아직도 상황이라고 뭐 조짐이 없더라고요. 네,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계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 삼성전자가 HBM3 퀄 테스트만 통과를 하게 된다면 아예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반전되는 분위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HBM3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이 HBM3 쪽에서는 좀 밀리긴 했지만 HBM4 이제 차세대 AI 그렇죠. 칩인 루빈에 들어가는 이 HBM4만큼은 무조건 그 선두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서 지금 포부를 밝히긴 했거든요. 이런 포인트 역시도 반도체 업계에서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키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 관련주 사실 지금 시점에서 올라오는 흐름은 이유 있는 상승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레거시 디램은 중국이랑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물론 뭐 2나노, 3나노 이런 최첨단 흔한 선단 공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쪽으로 가는 거는 분명히 조금 이제 미국의 이 견제로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요즘에 6나노, 7나노 정도까지는 지금 거의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그런 뭐 레거시 칩들, 범용 칩들에 대한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따라갈 수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생산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럴수록 더 쉽게 따라오기 힘든 또 마침 또 미국이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잘 활용을 해서 최첨단 쪽으로 계속해서 좀 무게를 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마진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효과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도체 쪽 관련주들도 한번 쭉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 가운데서도 HBM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HBM의 실적 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실적을 대부분 HBM이 견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 또한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가 증설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밸류체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어제 오히려 호실적을 발표하고 주가는 2.6%가량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22만 원 선 내어주었습니다. HBM 관련 기업들, 특히나 SK하이닉스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차트 굉장히 비슷하죠. 그 직전일에 기대감 속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어제는 일부 되돌림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도 3% 넘게 떨어졌고요. 후공정 관련 기업의 이오테크닉스도 3.6%가량 빠졌습니다. 테크인 그리고 PSK홀딩스와 같은 이런 HBM 관련 기업들, 특히나 PSK홀딩스는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증권사에서 HBM 시장 확대, 캐파 확대를 인해서 앞으로 더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 좋았는데 어제 최근 좋았던 만큼 낙폭이 가장 크기도 했었습니다. 테크인도 2.8%가량 하락했고요. 네, 이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를 또 내놨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제 HBM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의 디커플링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잘 가는 기업이 더 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주가에 또 얼마만큼 반영될지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HBM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종목 선정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뭐 워낙에 많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종목들만 해도 뭐 엄청 많고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런 어떤 AI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제대로 특히 HBM의 공급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곽 파트너님이 보시는 종목은 어떤 겁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올해도 어떻게 보면은 독주 체제를 이어나가게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수혜 종목 그와 또 짝꿍으로 가는 종목이 있죠. 한미 반도체 그러네요. 가지고 왔는데요.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C 본더라고 해서요. 그 HBM을 디램으로 이렇게 적층으로 쌓게 되면은 그걸 이제 쌓고 나서 미세 홀을 뚫어서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그런 이제 TC
TC 본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싱가포르 기업인 ASMPT와 같은 기업들도 지금 이러한 TC 본더 장비를 또 출시를 한 상황이고 예. 하나 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제 6월달에 TC 본더 장비를 SK 하이닉스 쪽에 납품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앞서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TC 본더 장비를 2017년도경에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최근에 하나 정밀기계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소송전에 지금 돌입했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 그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한미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직원이 하나 그 정밀기계 쪽에다가 기술을 이제 넘겼다라는 이유로 직원에 대한 소송을 했었고, 올 지금 연초 같은 경우에는 하나 정밀기계에 대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 자체가 딱 그 2017년도에 한미 반도체가 만들어냈던 그 기술과 지금 동일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특허 소송에 나선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특허 같고요. 침해를 했다 이거구나. 예. 네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와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고객사 중에서 삼성전자도 있긴 한데 사실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와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삼성전자의 자회사와 이러한 비슷한 특허 침해 소송을 한번 했었던 적이 예.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10년 전쯤이었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견기업의 이런 기술들이 있으면 대기업들이 이걸 가져가서 쓰는 게 약간 관행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중견기업들이 이렇게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라는 거는 정말 생각도 못할 그런 일이었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망할 각오하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고윗과 다윗의 싸움에서 이 다윗이 이겼다라고서 그렇게 장비 업계 쪽에서도 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한미 반도체가 기술을 지키면서 네. 그렇게 승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소송 전에 뛰어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한미 반도체가 목숨을 지금 걸고 소송전도 불사하는 이유는 TC 본더가 가져다 주는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지금 1조 2천억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 같은 경우도 2조 원대 가량의 지금 매출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송전도 어떻게 보면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HBM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한미 반도체도 당연히 뒤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본다면 한미 반도체 작년에 이제 랠리를 같이 좀 뒤따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사실은 매출 성장률도 좀 굉장히 높고요.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66조 정도 매출 올려서 20조가 넘는 그런 작년에 연간으로 그렇게 영업이익을 냈던 것처럼 이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게 이 또 업계의 또 특징이죠. 자, 이번에 우리 박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예, PSK 홀딩스를 또 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분야의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회사의 이제 주요 반도체 장비가 일단 디스컴이라는 장비와 그리고 리플로우 장비, 그리고 초순수 가열 장비라는 게 있는데 일단 뭐 HBM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장비는 이제 디스컴과 이제 리플로우 장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디스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웨이퍼에 이제 미세한 구멍을 뚫고 이를 구리등 금속으로 채워서 이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는 공정 중에 발생하는 이 파티클을 제거하는 이제 장비입니까? 이 디스컴 장비라서 지속적으로 이제 HBM의 어떤 라인에 장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퍼에 형성한 이제 이 솔더 범프와 그리고 솔더볼을 좀 응용시켜서 이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이 범프 리플로우 공정에 활용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장비가 아무래도 좀 판매가 많이 좀 이루어지면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제가 지난 12월 달부터 33,000원에서 34,000원 정도 구간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어느덧 지금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면 53,000원에서 48,000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재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물론 이제 지금은 단기 매도 관점이죠. 그래서 좀 내려오면 53,000원에서 48,000원 사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7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또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전략을 참고 삼아서 현명하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주가가 사실 그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업황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뭐 잠깐의 뭐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건강한 조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종목 중에 하나네요. 자, 오늘 엠폭스 관련주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두 이슈를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전날 실적 발표를 한 기업 가운데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온 리포트와 반대로 목표 주가 하향이 나온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LS 일렉트릭이고요. IBK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에서 숫자로 증명한 저력이라며 이번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1조 3,600억 원가량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200억 원 기록하면서 분기 최대치를 나타냈죠. 컨센서스를 30% 넘게 상회한 기록적인 수치입니다. 북미에서 최근 전력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자회사를 신규로 인수하면서 이 부분이 재무제표에 반영된 점이 매출을 이끌었고요. 또 올해도 전력기기 업체들에는 우호적인 사업 환경이 펼쳐지고 있어서 목표 주가 큰 폭의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기존 타겟 프라이스는 20만 원이었는데요. 무려 40%나 상향 조정하면서 28만 원으로 제시했고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네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실적을 이끌었던 거는 자회사의 매출입니다. 매출 기준으로 53%나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000% 넘게 증가하면서 전사의 실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이 KOC 전기를 인수한 부분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실적을 이끌었죠. 그리고 미국에서 자회사 실적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실적의 보탬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력 사업 부문은 여전히 초고압 변압기의 판매가 증가하고 배전판 판매도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 기록하고 있고요. 특히 북미에서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수익성이 좋은 초고압 변압기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요. 1분기 2023년도 1분기입니다. 비록 2년 전이지만 그동안 2년 안에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뤄내서요. 지난 4분기 매출은 약 720억 원까지 기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전력 사업 부문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인데요. 북미로의 수출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또 초고압 변압기 비중도 작년에 70%를 기록하고 있고 또 올해도 이 비중은 빠르게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2026년부터 29년까지 향후 4년간 납품할 물량을 미리 수주해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4분기 생산 능력 캐파도 채웠습니다. 8천억 원으로 4분기부터는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KOC 전기의 물량 1,000억 원도 포함된 수치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캐파가 무려 4배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지도 같은 날 실적을 발표했지만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이 나왔네요. 오늘 여러 리포트가 증권사에서 쏟아졌지만 키움증권의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악재만 반영된 주가라고 적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그래도 낮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4분기 실적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출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냈다.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요. LG 이노텍을 제외하고 LG전자에서 단독으로 낸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1,13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이 가운데서도 예상치를 대부분 하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HE 부문을 제외하고는 주요 사업 부분이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살아남은 HE 부문은 LG전자에서 TV를 만드는 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TV를 만드는 사업부를 제외하고는 주요 사업 부문이 모두 적자로 전환한 상황이고 목표 주가도 기존의 14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뒷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죠.
HE 사업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웹 OS 실적이 견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TV, 하드웨어를 판매할 뿐 아니라 이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까지 탑재해서 판매하고 있는 LG전자. 웹 OS 덕분에 성숙이 늘어난 마케팅 비용을 상쇄할 수 있었고요. 여기에 LCD 패널 가격 부담도 상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는 2분기에는 H&A 부문이 전사 실적을 견인할 것 같습니다. 가전 사업 부문이 되겠는데요. 영업이익이 1조 원 가까운 9,900억 원을 1분기에 달성하면서 한 개 분기 만에 다시 대규모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 가전 부문은 특히 최근 가전 구독 사업이 성장하면서 실적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누적 매출액 지난해까지 YOY 기준 50%나 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H&A를 제외하고 타 주요 사업 부문은 마찬가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네요. 최근에 웹 OS를 비롯해서 신사업 부문에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전기차 같은 전방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내 주가 모멘텀은 있습니다. 인도에서 IPO 추진하고 있는 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로봇 사업부에서 또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올해 주가 모멘텀으로 한 번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하지만 비중은 확대할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로 낮은 수준인데요. 지금 이 여러 개의 선 가운데 가장 밑에 있는 까만색 선이 PB 0.8배를 나타내는 선인데 현재 주가가 이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LG전자 전날 종가 기준으로 PB가 약 0.7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주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LG전자 기존 보유자분들이라면 비중 확대도 가능한 시점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연휴를 앞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증시는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지금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하면서 역대 최대의 감세안을 통과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혜택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좀 상승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을 압박할 것이다라는 직접적인 발언들이 좀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하락 출발은 했지만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는 전일 미국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일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 2,550선 정도에 좀 머물러 있고 연휴를 길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강한 상승보다는 좀 제한적인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2,550선을 저항으로 시장에 대한 혼조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미국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갔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좀 2025년도 성장이 기대되는 업종에 대한 순환매들은 충분히 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히려 지수 조정을 저가 매수 기회로서 삼아보시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조선 기자재 쪽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발 수혜와 여전히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훨씬 더 좀 지속적으로 25년도 실적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장품 섹터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의 소비에 따른 위축으로 인해서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현재 소비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놓여 있고요. 중국 역시 중국 새해를 맞이해서 여기에 따른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남겨져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화장품주 역시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현재 구간에서는 조선 기자재와 화장품 섹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시면서 오늘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연휴 기간 동안에 그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있을 수 있는
있는 점을 감안하신다면서 오늘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8시 50분 좀 지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권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뭐 오늘도 역시 트럼프가 또 시장을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 중반까지 계속 뉴욕 시장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다가 트럼프의 이 다보스 포럼에서 금리 인하를 파월을 좀 압박을 하겠다. 참 이렇게 중앙은행 총재를 대놓고 흔드는 이 국가 지도자 드물죠.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반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기업들한테 유리한 그런 구조를 상황을 만들겠다. 뭐 적극적으로 감세 등 뭐든 해서요. 규제 완화도 그렇고 예상을 했던 내용들이 좀 사실 하나하나 이제 구체화되고 실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이제 더욱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탑3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소식은 이수페타시스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차례로 좀 꼬집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이수페타시스가 2차 전지 CNT 도전제 기업인 제이오의 인수를 전격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상증자 금액도 크게 줄어드는데요. 기존 5,5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해 3,000억 원을 제이오 인수에 2,500억 원을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제이오 인수 예정 금액인 3,000억 원을 뺀 2,500억 원은 그대로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모두 시설 투자에 사용될 계획이며 신주 배정일 기준은 2월 25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5월 1일입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시장에 반영된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현대차 실적 얘기입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성적표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데요. 차 판매량은 줄었는데 매출액은 반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표적인 제네시스 라인과 SUV, 즉 비싼 차를 많이 판 것입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고급 라인의 마진이 일반 세단보다 30에서 40% 큰 것으로 추정되는데 10대 중 6대를 SUV와 제네시스로 팔았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차는 주주 환원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기말 배당금을 보통 주 한 주당 6,000원에 결정을 했으며 작년 3분기에 중간 배당금을 포함한다면 연간 배당금은 주당 12,000원인 셈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전년보다 5.3% 많은 역대 최대 수준의 배당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성 TNC 소식입니다. 효성 TNC의 효성화학 특수가스 사업 인수 안건이 임시주주총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효성 TNC는 기존에 해온 3불화질소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또 성장 잠재력이 큰 반도체 사업의 필수 소재인 특수가스 사업 인수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사업이었던 스판덱스 섬유 산업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고부가 가치 특수가스 사업을 추가해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는 오늘 개별 종목들의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다음 신 의원님 탑3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펩트론이 호주 특허발로 급등했습니다. 호주 특허청으로부터 세마글루타이드 주성분으로 비만 치료제 PT403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1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 방출 가능한 약효 지속형 주사제임을 호주 특허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일라이릴리아 노보노디스크의 흐름이 최근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펩트론은 우리나라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LS 일렉트릭이 대박 실적을 내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계속해서 주가는 잘 나가고 있었는데 실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LS 일렉트릭이 북미 중심의 배전 사업과 초고압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4분기 영업이익은 1,198억 9,700만 원인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무려 76.09% 증가한 수치고 매출액도 1조 3,595억 원인데 이것도 31.95% 증가한 수치에다가 둘 다 시장의 컨센서스마저 모두 상회하는 엄청난 실적이 나오면서 급등세를 펼쳤습니다.
세 번째는 삼성바이오 로직스 드디어 국내 바이오 기업 최초로 매출 4조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번 연도 가이던스는 무려 5조가 넘는 매출로 잡아놨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 5,473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201억 원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3%, 영업이익은 19% 증가한 수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매출 5조, 내년엔 매출 6조 이런 식으로 지금 계단식으로 매년 1조를 올릴 수 있는 지금 스피드이기 때문에 대단한 지금 실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4분기 실적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죠. 3, 6, 9, 10이니까 12월 달까지 꽤 1월에서 2월 중순 정도까지 나옵니다. 지금 굵직굵직한 것들, LS 일렉트릭,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스타트로 끊으면서 그전에 SK 하이닉스도 있었죠. 이렇게 되면은 실적 장세로의 어떤 전환 가능성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큰 업체들의 실적부터 잘 확인해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펩트론, LS 일렉트릭,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세 개 종목의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마지막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이제 실적 장세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실적이 이제 수치가 좋은 기업들도 있고 수치는 별로 안 좋은데 가이던스가 좋은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덧붙여야 될 게 이제 글로벌 산업 트렌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성장성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이 어디 있는 거냐, 어떤 것들이냐. 예를 들어 뭐 AI 뭐 인프라 쪽이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까지 좀 감안하시면서 실적 시즌을 좀 잘 관찰을 해 보시면 또 비교적 저평가된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자, 56분 30초 돼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좀 살펴보고 오늘 연휴 앞두고 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요. 오늘 좀 시장이 어떻게 될지 조금 주춤할 수도 있고 근데 미국 시장이 또 올라서 어떻게 또 이런 것들 시장이 좀 생각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은별 앵커 동시효과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1월 24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는요 3대 지수 일제히 견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의 화상연설 발언에서의 물가와 그리고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발언이 시장을 들어 올린 건데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는 약세를 보였고요. 에너지라던가 증권 관련된 기업들은 상승을 했고요. 우리 시장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는 다소 엇갈린 채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45%가량 상승하면서 2,526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보합권, 약보합권 지금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24선에서 출발 준비 중에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어제 좋은 실적 내고도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0.23%가량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인데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HBM의 선두주자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쏟아졌고요. 오늘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 그리고 삼성전자는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0.28%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요 오늘도 날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9%가량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고요. 역시나 지난해 역대급 실적이 지금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입니다. 0.24%. 앞서 이민 전문가가 현대차의 실적 매출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죠. 판매 충당금에 대해서 그게 실적을 좀 발목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차를 판매할 때 이것에 대한 AS라던가 이런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그게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오히려 강달러가 현대차의 영업이익에 발목을 잡았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기아는 오늘 더 많이 상승하네요. 1.75%가량 강한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이고요. 셀트리온과 KB금융은 보합권 출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주 괜찮았거든요. 오늘은 좀 보합권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0.49%가량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요. 경계감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소폭이지만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살펴보시죠. 2차 전지 혼조세고요. 그리고 제약바
락켄바이오도 방향성이 엇갈립니다. 알테오젠은 상승, 그리고 HLB는 오히려 1% 이상 빠지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 1.6% 낙폭 출발. 하지만 에코프로는 0.16% 상승 출발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 1.2% 소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주 기술주들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6위부터 10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리가켄바이오 오늘 상승 출발, 리노공업도 오늘 상승 출발,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4일 금요일 우리 시장 이제 시작을 좀 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 혼조세 느낌도 나는데 그렇다 해서 코스닥이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오늘도 일단 보합권, 약간 위에 상승 보합권에서 일단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밤새 이제 환율은 계속 1,400원대, 3,030대 초반 이렇게 유지를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지수 나온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0.5% 상승, 코스닥은 0.2%, 0.3% 가까이 좀 오르면서 일단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오늘도 일단 출발 상황 괜찮습니다. 어제보다는 좀 분위기가 좀 나은 것 같죠? 동시효과 상황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시장 분위기도 조금 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네, 1월 24일 금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일단 양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부분은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달러가 아직은 다시금 1,440원대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소폭의 상승 1,439.5원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가 미국 증시의 희비를 좀 엇갈리게 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그 스타게이트에서 좀 불화설이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았고요. 국내 증시 이에 대한 좀 염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수단의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47% 상승하면서 2,526선, 코스닥도 동시효과보다 괜찮습니다. 0.1% 소폭의 상승으로 72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최근에 미국 증시보다 좀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스타게이트 이슈가 있기 전에 SK하이닉스 기대감 속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실적이 발표된 후에 오히려 빠르게 하락을 했었죠. 오늘은 다시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2%에 가까운 강한 상승 나왔고요. 실적 잘 나왔고요. 증권가의 분석 좋습니다. 어제 세론 현상으로 좀 매도가 나왔다면 오늘은 다시금 기대감 속에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도 부진합니다. 0.56%. 앞서서 저희가 그 이슈레이더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 기업들 이제는 디커플링, 종목별로 차별화가 더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대장주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LG에너지솔루션 0.14%가량 상승 출발,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오늘도 1.3%, 5일 차트 보면요. 정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히려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반면 기아는요 0.68%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상승 출발, KB금융도 보합권 출발 예상됐었는데 정규장 오름세로 출발했고요. 네이버가 오늘 0.49%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 함께 보시죠. 네, HT 현대중공업 어제까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소폭의 상승이고요. 신한지주는 오늘 상승과 하락 오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중에서 지금 시총 상위권 보게 됐을 때 현대모비스가 가장 강하네요. 4.37%가량 상승으로 좀 고개를 든 모습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오늘 0.39% 하락, 메리츠 금융지수 0.9% 상승하면서 오늘 금융사 그리고 은행 관련 기업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모비스를 포함해서 자동차 기업들 멕시코라던가 캐나다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직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오늘 0.26% 소폭의 하락이고요. SK이노베이션이 오늘 반등하고 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6% 이상 상승합니다. 오늘 방산이나 우주항공 역시나 트럼프의 성조기 발언 이후에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시세 이어가고 있고요. LG화학 0.42%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알테오즈는 오늘 1.3%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주가 끌어올리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부진하고요. HLB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합니다. 3% 이상 빠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리가캠바이 오늘 1.3% 상승했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보합법으로 출발했고 HPSP는 3.8%가량 상승했습니다. 지금 11위부터 15위권 함께 보고 계시고요. JYP 엔터는 0.1% 소폭의 하락, 파마리서치가 0.8% 하락했고 신성 델타테크도 소폭의 하락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별로 힙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펩트론이 어제 강했었는데 오늘도 0.6%가량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에 비해서 상승 흐름은 좀 아쉽고요. 루닛 같은 경우도 어제 강했습니다. 이 두 기업은요 모두 다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루닛은 오늘 소폭이지만 매도 물량 나오고요. 이오테크닉스 0.13%가량 상승, 실리콘트도 오늘 상승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견조합니다. 네, 이렇게 개장 직후의 출발 상황 함께 알아봤고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출발 상황 두 번째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긴 연휴 앞두고 있어서 오늘 좀 관망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약간 또 매도 분위기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현재까지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자, 이 전문가님 어떤 보가 눈에 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이제 연휴를 앞두고 아마 투자자분들에게 세뱃돈을 좀 안겨드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하락 대비해서 오늘은 상당히 좀 빵끝 웃어주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인 종목이 대부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종목별로의 테마는 있겠지만 뭐 지금 수급 상황이나 뭐나 전체적으로 시장은 오늘은 이런 식의 분위기로 좀 끝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반에 강했다가 후반에 약해지는 분위기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고 역시나 전체적으로 시장을 조금 좀 웃음짓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인하가 올해 한 번을 한다, 두 번을 한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보통 언론을 보시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올해 정말 금리를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못 하니까 큰일 났다, 막 이렇게 겁을 많이 주는데 실질적으로 FOMC가 회의를 할 때마다 주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입장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게 FOMC가 잘못해서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미국의 경제 상황과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바꾸는 그런 실타래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갈 것인지 동결을 갈 것인지 이걸 계속 바꾸는 건데 실질적으로 현재 미국의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계속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저는 우리나라 시장 앞으로도 또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오늘 오전 중에 아마 나올 것 같죠. BOJ의 금리 인상 부분이 아마도 지금 대부분은 인상 0.25 BP%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이제 일본의 금리가 올라간다면은 엔화가 강세가 되고요. 엔화가 강세가 된다면 달러가 떨어집니다. 그만큼 엔화 강세에 비해서 달러가 약세가 일어나게 되는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 현재 원달러 환율도 또 내려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조금 더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저께 시장이 떨어질 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아우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테마가 좀 올라가긴 하는데 일단은 하이닉스가 어저께 떨어진 것만큼 좀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2%가량 올라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저는 하이닉스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엔비디아의 GPU에 HBM 하이닉스가 짝꿍처럼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반도체는 딱 3강 체제로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가 설계를 맡고요. 그 설계를 맡아서 옆에 따라 붙어가는 HBM의 하이닉스가 맡고 그걸 전체적으로 조립시켜주는 TSMC 이렇게 세 가지만 딱 보시면 되는데 엔비디아와 TSMC는 굉장히 사상 최고가로 올라가는데 SK 하이닉스는 정고점조차도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점, 그 점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아직도 잠재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정도의 힌트를 드리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실적에 대비해서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일종의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 실적 대비 어제 주가가 또 오히려 좀 한 3% 가까이 떨어졌던 거 그게 지금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좀 만회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들었고요. 자, 이번에 신일수 의원님 출발 상황 관련해서 좀 코멘트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또 디커플링이 이제 일어날 여지가 너무 아쉽네요. 지금 그 대만하고 니케이보다 연초에 잠깐 코스피가 좋았던 건 거기마저 안 좋으면 마지막 절벽의 끝이었거든요. 지금 월봉에서 120개월선, 그러니까 연봉에서 10년선에 해당되는 그 자리는 지금 20년 동안 깬 적이 2008년 서브프라임하고 2020년 코로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있거든요, 코스피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여드렸죠. 삼성전자랑 코스피 차트가 저 120개월선을 이탈한 게 2008년 서브프라임이나 2020년 코로나처럼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그 거시경제의 붕괴 이런 손쓸 수 없을 때밖에 없던 그 시점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로나나 서브프라임 사태 같은 지금 상황이라면 전 세계 증시가 똑같아야죠. 그렇죠? 지금 미국 S&P 500은 역사상 신고가를 갔고요. 대만 각권하고 니케이 225는 지금 연초에 우리나라보다 약했다는 게 약한 게 아니고 옆으로 기었죠. 지금 한 단계만 올라가면 역사상 신고가예요. 대만 각권이랑 니케이가. 그럼 여기서 또 디커플링이 일어날 확률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브프라임이나 지금 코로나 때도 깨지 않은 120개월 선에 지금 코스피는 있다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도 만약에 반복이 됐다면 대만 각권 니케이 미국 S&P 500이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서브프라임이나 코로나였으면 그때 지금 말씀드린 모든 나라 증시가 다 박살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다른 나라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는 그 상황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상황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평시 상황이 코로나나 서브프라임과 준하는 그 이동평균선에 와 있다는 거죠. 저기서는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으로 조금 나아 보일 뿐이었죠. 거기는 당연히 만약 절벽이니까 몸부림을 치게 그냥 완전히 나라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반등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곳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대만 니케이가 다시 반등을 해서 신고가 가버리면 코스피는 또 소외가 되게 되죠. 왜냐하면 이건 우리나라만 투자하는 그 지금 상황이 아닌 것이죠. 전 세계 어떤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비중을 조절하겠죠. 물론 신흥국이랑 선진국이 나뉘어 있지만 아시아를 둘러봤을 때 니케이나 대만이 다시 가면 니케이나 대만에 돈을 넣지 코스피에서 돈을 빼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불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120개월선 반등해봤자 21선, 20개월선, 60개월선, 120개월선 다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장 초반에 올라가다가 계속 꼬꾸라지는 모습은 위에 저항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죠. 하필이면 지금 61선 반등 자리에 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1선은 지금 10월달 이후에 작년 10월달 이후에 닿은 적이 없어요. 작년 10월달 이후에 지금 3개월 만에 닿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반등의 확률이 상당히 높죠. 61선에 처음 반등의 자리에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435원 선에서 지지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또 지금 저기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 교차 지점에 이르는 거라 상승폭이 제한될 거고 원달러 환율은 반등권에 들어설 거고 대만 니케이가 상승을 기록하는 동안 디커플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말 아쉽죠. 삼성전자가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어쩔 방도가 없습니다. 지수는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돈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보다 저쪽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돈이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지금 올 초에 지금까지 비교적 글로벌 증시 중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게 우리 시장의 모습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또 이제 그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증시 반등하는 쪽으로 분위기를 좀 가져간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되죠. 이런 부분들 좀
전체 시장 큰 흐름들 좀 감안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9시 14분 됐습니다. 이제 섹터별로 흐름도 좀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혼배랭커 전해 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요, 전선과 전력 설비 가장 많은 검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력 설비와 전선 최근에 함께 강한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수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일 것 같고요. 원전도 검색 많이 합니다. 원전에서 새로운 이슈가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노르웨이 그리고 스웨덴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와 유럽 원전회원과 관련해 협력을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관련 기업도 뭐 트럼프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유럽발 호재까지도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선, 방산 또 좋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반등 시도하고 있고 방산 역시나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뭐 방위비를 올려라라는 이야기 다보스뿐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내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된 종목들 장 마지막 주인 금요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이탈했던 외국인이요. 오늘은 돌아섰습니다. 지금 외국인 960억 원가량의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소폭이지만 44억 원의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양시장에서 외국인 이탈 나왔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까지도 매도가 나옵니다. 다만 매도의 폭이 크진 않습니다. 260억 원 그리고 기관도 소폭입니다만 56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면서 양시장의 수급 주체가 다릅니다. 다음은 업종별 등락률 함께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볼까요? 비금속 광물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상승하고 있고요. 의약품이 1.3%, 운수창고와 운수장비, 기계 업종까지도 오늘 1% 이상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유가증권 시장과는 다르게 조금 더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약이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고요. 인터넷이 1.4% 상승, 방송 서비스가 1.26%가량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송 서비스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시간 외 상한가에 이어서 정규장에서도 굉장히 강합니다. 유증 철회에 대한 이슈, 앞서서 이민 전문가가 제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렸는데 이수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24%, 이수화학 17%가량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두 자릿대 강세 나오고 있는데요. 우원식 테마주로도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어제 정치 테마주가 좀 기승을 부렸었는데 오늘까지도 이어질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LS 네트워크스 전선 관련 13%가량의 상승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아스테라시스가 무려 98% 오늘 시장에 신규로 입성한 새내기 주입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 기업이고요. 오늘 개장 직후에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손오공이 17%, 아까 3위 각기가 두 자릿대 강세 보였었죠. 오늘 저출산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고요. 빅텐트도 두 자릿대 강세, 한국정밀기계가 9%가량 상승하면서 기계업종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벨로퍼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시세 이어갑니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럼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장 주목해볼 종목 알아보시죠. 자, 이제 종목별로 두 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은 오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뭐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수페타시스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저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종목 자체가 뭐 올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리뷰를 드린다라기보단 일단은 이 소액주주 연대라는 게 일단 대주주에 대해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그게 결국에 성공을 시켰다라는 게 저는 오늘 1월 24일이 상당히 좀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좋아지려면 이런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투세 폐지라든지 뭐 이런 거를 진행을 해오면서 시장이 점점 건강해져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소액주주연대가 힘을 좀 낼 수 있었던 건 아마도 제가 봤을 땐 IT의 개발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소리냐면
이 지금 액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회사가 있어요. 그 액트라는 데다 가입을 해가지고 소액주주들끼리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휴 인수를 이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표를 얻어서 뭐 제출을 한다든지 막 이런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결국에는 예전에 이제 대주주들이 쪼개기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주주 돈을 그냥 유상증자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른 회사 상관도 없는 회사 막 인수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소액주주연대가 목소리가 커지고 더군다나 또 앞으로 우리가 상법 개정까지 또 이어진다면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좀 뭐 2,5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만 정말로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단기적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3,000포인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정말 뜻깊은 한 걸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오늘 좀 올라간 종목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대모비스입니다. 예. 현대차와 기아차보다 현대모비스가 현재 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를 같이 보시면 되는데 현재 완성차들은 약간 트럼프 리스크가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아 자동차가 멕시코에 공장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세를 제대로 직격을 맞을 수가 있고 그럼 현대모비스는 결국엔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량 부품을 납품하는 데이기 때문에 똑같은 피해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맞지만 현대차가 지금 뭘 하고 있죠? GM과 합작법인을 세워가지고 GM의 뭐 트럭 뭐 이렇게 픽업 트럭이라고 하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픽업 트럭. 뭐 이쪽 기술을 우리가 좀 받아와가지고 반도체의 TSMC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건 결국에는 GM이 어떤 회사죠? 미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부품을 좀 만들어내서 GM 거를 또 납품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도 퍼포먼스가 훨씬 더 나올 것 같고요. 더군다나 현대차는 좀 깊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결국에 현대모비스의 지배 구조 문제가 있어요. 그 지배 구조 문제가 상법 개정하고 다시 엮이면서 현대모비스는 제가 봤을 땐 이번에 기나길었던 이 박스권 형태를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좀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훨씬 더 탄력이 좋다라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지금 저도 말씀 들으면서 좀 들어와서 보는데요. 27%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뭐 상한가에 좀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역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품업체가 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한테도 얼마든지 이 부품을 이제 모듈화된 부품을 이제 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현대차만의 이제 자동차를 해외로 이제 실어 나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LNG까지도 좀 실어 나르는 그런 식으로 좀 지금 사업을 굉장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지스틱 사업 자체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즉 모회사는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회사들의 가치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측면을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민 전문가 말씀 들어봤고 이번에 신입사원 종목별 흐름 어떤 특징들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코스피 시총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13위인 현대모비스가 4.56, 4.37 정도 제일 많이 오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오르고 있는 거는 하이닉스네요. 2.7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발표했죠. 전분기 3분기에는 10시 1분에 발표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일찍 발표가 되었습니다. 삼성전기도 발표 예정인데 전분기에 12시 24분에 발표했습니다. 딱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전분기 예상 시간을 토대로 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LG에너지솔루션은 3분기에 9시 13분에 장 열리자마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중요한 종목들 다 발표되죠,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종목들. 하나오션은 전분기에 1시 40분에 발표했었어요. 자, 삼성 SDI는 9시 37분에 발표했었습니다. 기아는 2시 2분에 발표했었고요. S-OIL은 2시 7분에 발표했었습니다. S1은 3시 44분, 현대위아 2시 56분, HDC 현대산업개발 10시 56분, 호텔신라 3시 53분, 녹십자 MS가 3시 35분에 발표했었습니다. 3분기에. 자, 4분기 오늘 지금 말씀드린 저 굵직굵직한 다 대기업들이죠. 현대, 삼성, LG, 한화 전부 다 나옵니다. 저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 시간대를 기점으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어닝 쇼크인지에 따라서
장에 아마 변동이 심할 거라는 거, 그렇죠? 지금 현대모비스 실적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나온 저 기업들, 불러드린 저 기업들 오늘 내로 나오는데 장후, 장전 나올 건데 저거 나오는 순간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약 미리 실적을 알고 계신 분, 유추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선침해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코스닥은 지금 제일 많이 오르는 게 HPSP가 월등히 많이 오르네요. 7.22%로. 자, 지금 이게 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관련된 거죠. 제가 연양갱이랑 뭐 저 참크래커랑 비교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참크래커 사이에 치즈 크림을 발라가지고 붙였는데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치즈 크림 빼고 참크래커까지 끼리 붙이는데 참크래커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갱과 영양갱을 붙이면 사이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더 영양갱을 붙이는데 그게 바로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을 붙이는데도 더 현미경으로 보면 울퉁불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없애는 작업이 어닐링이에요. 근데 그거를 수소 고압으로 어닐링을 하느냐 아니면 레이저로 어닐링을 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수소 고압으로 울퉁불퉁한 단면을 고르게 만드는 게 HPSP고 레이저로 울퉁불퉁한 단면을 고르게 만드는 게 DIT랑 지금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 기판 만드는 업체들은 SKC 삼성전기고 거기에 관련된 장비 업체가 필옵틱스고 그 다음에 소재 업체가 YC캠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통째로 그 유리기판을 만들던 무슨 어닐링을 해서 고르게 만들던 그걸 이제 8층이었던 거를 16층, 20층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TC 본더라고 불리우는 다리미로 한 장 한 장 다리는 한미반도체 그것도 여전히 쓰이는 데가 있겠지만 이제는 8층짜리를 16층짜리로 기판이 8개, 유리기판이 8개 들어가는 걸 16개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그걸 나중에 찜기에 쪄야 되면은 찜기에 찌는 그 작업이 또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리플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배우신 반도체 8대 공정에 그거 없죠? 반도체 8대 공정에 무슨 증착, 노광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닐링하고 리플로우 공정이 중간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공정이었는데 어드밴스드 패키징 시대가 오면서 중요 공정으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리플로우 공정에서는 STI랑 PSK 홀딩스 이게 전부 다 결국 맨 위에 주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반도체 그리고 HBM과 관련한 주요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관련 종목들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네, 이제 긴 연휴가 남아 있습니다. 긴 연휴 동안 불확실성을 대비하자 이렇게 정했는데요. 말 그대로 주식 투자자라는 건 불확실성에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휴 동안 일단은 오늘 당장 BOJ 금리 발표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30일 날 FOMC 회의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수익난 종목은 어느 정도 저는 수익 실현하자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연휴, 긴 불확실성에 대비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최대 실적의 완성도 역시 미국, 북미 매출 증가 기업을 공략하라. 자, 지금 보세요. 아까 LS 일렉트릭 장전에 실적 대박 나와서 급등했다고 세 개의 주제에서 말씀드렸죠. LS 일렉트릭 사업 어디서 대박 났습니까? 북미 수출해서 북미에서 하는 변전 사업 잘 돼서 된 거죠. 현대모비스는요. 왜 잘 됐죠? 다른 현대차, 기아 지금 보조금 튕겨서 맞았죠. 근데 현대모비스는 부품이라 그 보조금 튕기는 데서 예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온 거예요. 결국에 다 북미죠. 다 북미, 트럼프가 아무리 싫어도 자 트럼프를 절대 싫어해서 쳐다도 보기 싫어서 4년 동안 크루즈선 끊어갖고 지금 나가신 분 있죠. 그래도 주식시장에서는 북미 관련 기업 투자하셔야 돼요. 이율 배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향 매출이 큰 기업을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볼까요?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최초로 연간 매출 4조 5천억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24년 실적은 23년 대비 매출은 2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9%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실적은 4공장의 매출 상승,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1에서 3공장 가동률이 풀로 돌아가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글로벌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도움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연간 수주액이 5조 4,035억인데 일단 이 부분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1조 원대의 규모를 3건이나 일단 체결하면서 작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글로벌 상위 제약사 20곳 중에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성장의 박차를 좀 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3년 착공한 5공장이 4월 가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4월 가동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성장의 파이를 키워갈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에는 하반기 비솔리디스 출시 관련 마일스톤 300억 원 외에 24년 2,700억 원 같은 마일스톤 매출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2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스텔라라 미국 출시 그리고 유럽 판매 호조세로 인한 제품 출시를 지속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전년비 마일스톤의 부재를 이 부분이 좀 해결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6공장에 대한 증설 발표도 주가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 당분간 삼성바이오로직스로의 안정적인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수급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함께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가에서 충분히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17만 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90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진입해도 괜찮다고 보시고요. 목표가는 117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종목 제약바이오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투자 수천 말말말 시간입니다. 주요 인사의 말 속에 어떤 투자 전략이 담겨 있을까요? 우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2.0 시대 어떤 얘기를 나오는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화면을 우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It's my honor to welcome three of the world's leading technology CEOs. And in the case of Larry Ellison, it's well beyond technology. He's sort of CEO of everything. He's an amazing man, an amazing business person. But to announce the largest AI infrastructure project by far in history, and it's all taking place right here in America. Together, these world-leading technology giants are announcing the formation of Stargate. So put that name down in your books, because I think you're going to hear a lot about it in the future.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very, very quickly, moving very rapidly, creating over 100,000 American jobs almost immediately. What we want to do is we want to keep it in this country. China is a competitor and others are competitors. We want it to be in this country, and we're making it available. I'm going to help a lot through emergency declarations because we have an emergency. We have to get this stuff built.
So they have to produce a lot of electricity, and we'll make it possible for them to get that production done very easily at their own plants if they want, where they'll build at the plant, the AI plant, they'll build energy generation, and that will be incredible.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자로서 인기가 있는 이유는 또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명확하고요. 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좀 알아들어라는 그런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됐고 지금 저희가 말말말 영상으로 보여드렸지만 중요한 스타게이트 이게 지금 프로젝트가 화제입니다. AI 인프라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 미국으로 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바로 백악관에서 좀 전에 화면을 보신 대로 이제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 그다음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그리고 이제 샘 얼트만 이제 오픈 AI 이제 CEO를 불러가지고 이제 3개 회사가 연합을 해서 일단은 1,000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최소 5천억 달러까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말도 멋있죠, 스타게이트. 네. 그래서 뭐 SF 영화에 나올 법한 이런 어떤 이제 용어를 착안하면서 국민들에게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그 아주 야심차게 추진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뭔가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인지시키는 동시에 그다음에 여기서 잘 보시면 어떤 게 약간의 좀 트릭이 있냐면은 이 1,0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미국 정부의 세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1,000억 달러, 5천억 달러는 아까 말씀 3개 회사가 어떻게든 알아서 모아야 되는 것이지 미국 정부가 투자하는 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실제로 이제 고문 무엇이하고 제주를 모아가고 있다고 네. 3명의 CEO가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죠. 필요하니까 하고 또 아주 야심차고 중요한 어떤 이벤트를 갖다가 하는 거지만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멋지게 마케팅하면서 광을 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아마 자세히 짚어보지 못할 테니까 야 AI 생성 AI가 되게 중요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야심차게 추진하는구나. 오 액수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인식을 하는 동시에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갖다가 지원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 돈 넣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약간 이제 트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스타게이트로 1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그게 뭐 독재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지지율이 높든 낮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등 따숩고 배부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허물이 있고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은 일단 일을 시작한다. 일을 시작하는데 5천억 달러, 엄청난 투자인데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야 10만 개 일자리가 창출돼. 이러면 국민 입장에서 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니까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네. 우리한테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 점에서도 이제 이날의 그 발표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됐던 이유는 이제 전 정권에서 정말 등 따뜻하게 배 부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한테는 리스키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잠시 좀 언급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전 세계 모든 기업에게 내가 보내는 메시지가 매우 명확한데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관세를 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너네는 관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건 약간 네거티하면서 공격적이라는 거로 얘기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오늘 그 말말말 속에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게이트 전략적인 AI 측면에서는 좀 먹을거리가 있어서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와 1,000억 달러 엄청난 숫자다, 5천억 달러 엄청난 숫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갖다 거두고 자산을 증식하시기 위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은 이 1,000억 달러, 5천억 달러 숫자가 가지는 주식시장 함의는 무엇이냐? 5천억 달러는 작년에 세계 상위 빅테크들, 뭐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들이 다 합쳐서 가지고 자본 지출, KPX라는 자본 지출의 한 총합이 2,3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거의 전 세계에서 이 관련된 분야의 투자가 2,300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 방에 야 5천억 달러 했으니까 2배가 넘는 그 지출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 생성형 AI가 이제 고점이냐 아니냐 어제도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콜에서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야 고점이 아니냐 근데 SK하이닉스가 고점이 아니다. 점점점 많은 곳에서 생성형 AI를 쓰고 그래서 우리 HBM 필요한다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사실은 특이하게 이 스타게이트에 대한 얘기에서는 이렇게 애널리스트 질문하지 않고 SK하이닉스도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지만은
그걸 제외하고도 SK하이닉스는 고점이 아니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빅테크가 그 7군데에서 2,300억 달러를 진출한 것보다 2배가 넘는 숫자를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방에 발표를 했으면은 생성형 AI가 고점일 수가 없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여기에 대해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게 여긴다 이유는 무엇이면 실제로 중요하다. 단 하나 레토릭이나 립서비스가 아니고 실제로 미국의 어떤 국가 경쟁력을 갖다가 고취하는데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본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다른 관세 같은 거는 이미 많이 나왔었어요. 뭐 그 유세 중에도 많이 나왔고 당선되면도 수차례 나왔어요. 근데 이거 같은 큰 숫자에 투자한다는 것은 처음 내놨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한 어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생성형 AI를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마치 인터넷을 쓸 수 있느냐 쓸 수 없느냐. 그다음에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지 못하느냐. 이런 차원보다 더 혁신적인 어떤 물결 우리한테 넘어오고 있다. 삼성전자가 92년 제가 한번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92년인가 93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소니를 잡겠다고 했을 때 다 피고 웃었어요. 제가 그때 대전에 있으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소니를 잡냐 그랬는데 소니를 잡았죠. 왜 잡았느냐? 삼성전자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소니가 일본 기업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넘어가는데 게을렀어요. 게을렀다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디지털 넘어가기 위해서 리소스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가 소니를 잡았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넘어가는 것보다 생성형 AI로 넘어가는 것이 더 광범위하고 충격이 크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는 화두를 던졌다라는 것도 인지하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5천억 달러가 매출이 추가로 창출되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이 5천억 달러 매출을 갖다 일으키는 그 칩이 엔비디아 칩 많이 쓰겠죠. 엔비디아든 브로드컴이든 뭐 심지어 인텔도 있습니다. 이런 칩들을 쓸지라도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메모리가 있어야 됩니다. 메모리는 이제 HBM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 HBM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도 있고 마이크론도 있지만은 일단 삼성전자는 아시겠지만 그 엔비디아 납품을 못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납품하고 있지만 10% 정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갖다가 독주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5천억 달러의 큰 어마어마한 시장이 갑자기 창출되는데 여기 SK하이닉스도 더불어서 먹을 거리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이 글을 보면서 분석한 거 보니까 그 수혜의 양대 산맥은 엔비디아와 오라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거 해내려면 HBM 수요가 급증할 테니까 SK하이닉스가 수혜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수혜주는 SK하이닉스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추천 말말 두 번째 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미국은 원래 에너지 순수입 국가였는데 셰일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는 순수출 국가로 되면서 전략적으로, 지리적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안에서 생긴 말이 아닐까 싶은데 이 말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취임 연설에서 참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중요한 정책을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니 미국이 뭐 사우디도 아닌데 무슨 에너지를 어떻게 수출하겠다느냐. 에너지를 수출하겠다는 것은 전기를 송배전선을 통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이 뭐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요. 그 사실은 그 사우디와 같은 석유가 아닌 다른 무엇을 수출할 수 있냐라는 질문 가졌을 때 어떤 분들이 떠오르신 게 있을 겁니다. 바로 셰일가스입니다. 그 트럼프 일기 시절에 셰일가스가 엄청나게 이제 발굴이 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셰일가스가 발굴 한참 되기 시작할 때 2016년도에 유가가 배럴당 $50를 상회했는데 셰일가스 보편화되면서 유가가 $50 미만으로 떨어졌고 일시적으로는 $40 미만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 난리가 났었죠. 뭐 우리는 좋죠. 우리는 유가가 떨어지니까 좋지만 어디가 난리가 났겠습니까? 중동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우디 같은 거. 사우디나 중동이 엄청나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쨌건 그때와 같은 셰일가스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야, 우리한테 그 엄청난 부전자 아니고 셰일가스가 있는데 이거를 왜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거야? 셰일가스 열심히 파내가지고 심지어 미국의 국부를 삼겠다. 그래서 셰일가스가 그 이름의 가스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셰일가스를 파헤치면은 처음에 가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천연가스. LNG에 해당하고 LNG를 갖다가 열심히 수출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동시에 1차적으로 가스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원유가 나옵니다.
그 원유가 나오니까 원유를 갖다가 또 파헤쳐가지고 미국도 열심히 쓰고 그다음에 유럽을 비롯한 우방국들에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당선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모든 국가가 원하는 대로 그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주지 않았어요. 어디에다 줬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국가. 우방에게만 줬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것도 일종의 어떤 전략적으로 외교 어떤 관계에서 힘으로 이렇게 무기를 삼았습니다. 동시에 아마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셰일가스에서 나온 셰일 오일을 갖고 열심히 파헤쳐 우방들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그걸 또 일종의 자기 어떤 외교적 수완으로 삼을 것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미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에너지를 수출하면서 유가가 내려갈 것은 자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그 전 세계에서 유가가 너무 높다. 유가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우디 입장에서 갑자기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는데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중동 보고 유가를 내리라고 사우디 비롯한 오펙은 유가가 높으니까 유가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남의 물품까지 내리라 말을 하느냐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힘이 있고 자신이 있다. 네. 예전에 바이든 정부랑 비교를 한다면 그때 유가가 $100 넘어가니까 미국 국민이 고통을 받으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사우디까지 날아가서 뭐 읍소를 해가지고 야 더 많이 좀 생산을 좀 해주는데 거부했어요. 빈사망세자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한테 그렇게 명시로 얘기했다는 것은 사우디가 뭔가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그 스탠스를 잡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이 있다라는 어떤 뜻인 거고 어쨌든 그래서 유가를 내리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상품 가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본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권력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셰일가스를 내세워서 얻을 수 있는 또 이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인기를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렇죠. 앞으로 예. 궁금한 대목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다녀보신 분 알겠지만 뉴욕 같은 대도시는 아니겠지만은 네. 웬만한 미국의 90% 이상은 사실은 대중교통이 발전하지 않아서 내가 장을 보러 마트를 가려고 해도 내 차를 끌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끌고 다니다는 건 무엇이냐? 끌고 다니면서 내가 휘발유를 이렇게 써야 돼요. 휘발유나 디젤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갖다 생필품의 하나가 사실은 기름인데 원유인데 유가가 오른다, 배럴당 뭐 계속 올라간다. 이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제 심적, 실질적 고통을 받게 되고 가점소도 주니까 소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한 이유도 사실은 이제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이라고 하나로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점을 명확하게 노리면서 셰일가스 파헤치겠다. 그래서 유가를 떨어뜨리겠다. 그럼 유가가 떨어뜨리면은 사실 국민들 입장 지지율도 올라가고 지지율이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펼치는 정책에 힘이 더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물가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지금 오늘 동시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좀 황당하게 웃으면서 좀 웃기긴 한데 금리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네. 전 세계 금리가 높다고. 그럼 이거를 파월, 페드는 지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 듣겠죠. 그러면 파월 의장 보고 야 금리가 높은가 금리를 내려라. 그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나도 내리고 싶어. 근데 당신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 10년 만기 10년 국채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 이런 것들 논박이 오고 갈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야, 모순이잖아요. 예, 네. 모순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웃음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유가를 내리겠다니까 유가를 갖다가 지금 $70가 왔다 갔다 하는데 유가가 만약 $50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치솟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도 사실은 바로 이제 금리를 내릴 공산이 높고 그래도 오늘 페드와치 그 금리에 대해서 언제나 확률적으로 평가한 페드와치가 네. 3월에 대한 25bp를 내릴 거에 대해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발언 때문에 20몇 %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시면서 그러면은 아까 좀 전에 자막이 나왔지만 유가가 내리는 건 우리한테 좋은데 안 좋은 업종 어디냐? 중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건설업종에 타격을 받을 것이고 가장 또 치명적인 타격은 어디서 받냐면은 석유화학입니다. 네. 석유화학은 유가가 높아야지 마진이 생기는데 유가가 내려가 버리면 이제 심지어 이렇게 손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석유화학 업종은 사실은 좀 안 좋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에게 수혜 업종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결국 LNG를 갖다가 이제 그 수출하고 날라야 되거든요. 그럼 LNG 선박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생깁니다. 결국 조선으로 연결이 조선으로 되네요. 연결됩니다. 예, 그래서 예, 트럼프도 조선으로 연결되고 그다음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미국 의회가 그 칩스법과 비슷한 그 미국 조선 재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의를 했어요. 네. 민주공화당 양당 의회 다 참석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법안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법안의 핵심이 무엇이냐? 미국의 전략 상승을 갖다 대폭 확충하는 것이고 확충에 따라서 가장 수혜주가 현대미포조선, HD 현대미포입니다. 왜냐하면 HD 현대미포요. 예, 거기에 이제 그 MR 탱크, 미드레인지 탱크,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ROR에서 그 차량이 탱크가 직접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박 분야에서 그 두 분야가 HD 현대미포가 세계 시장점일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1일 날 그 HD 현대미포가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상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전에도 우리나라 빅3 조선업종이 좋긴 하지만 트럼프의 어떤 힘을 받아서 미국 의회의 힘을 받아서 사실은 PER도 현대미포가 다른 빅3보다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HD 현대미포를 더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올해 복잡한 말이 필요 없는 조선주 강한 힘이 또 예상이 되고 예, 또 수혜주를 HD 현대미포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스타게이트 AI 관련주 SK하이닉스 탑픽이다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투자수첩 말말말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좀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대형주가 좀 선방했었는데 중소형주가 함께 동반해서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수급이 좀 전환됐습니다. 코스피 특히 제약, 건설, 원자력, 자동차, 반도체 쪽에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